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 또 부득이 개를 좀 안고 하겠습니다. 풀어놓고 하니까 녹화가 자꾸 중단돼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 동아일보 김영석 교수의 칼럼 제목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라가 병들었는데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다. 제가 이 제목이 비수가 되었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나라가 병들었다는 표현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이 목매한 권력을 질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법적 과오는 기다려보겠지만 정치 질서의 파괴는 역사적으로 더 큰 책임을 안긴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권력이 우리 사회 질서를 파괴해서 깊은 병이 들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마추어 좌파 정권의 무수한 실책을, 좌파도 못 되는 유사 좌파 정권의 실정을 그저 폭정이라고만 해왔습니다. 폭정 말입니다. 서리근 이념으로 정치를 하니 탈원전 같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매한 정책을 강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믿었으니 소득주도 성장 같은 실패가 불보듯 뻔한 낡은 경제정책을 한사코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청년 시절에 읽었던 마르크스에 꽂혀서 이 프롤레타리아 임금 노동자가 세상을 변혁시킬 주인이라는 낭만적 좌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탓에 반기업 친노조 정책을 안면 몰수하고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그저 폭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허울 아래 결국 다수가 소수를 전제하는 다수의 폭정, tyranny of the majority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다수의 폭정이 아니라 이 김 교수의 칼럼으로 질병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영국은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뒤에 사상 처음으로 노동당 정권이 들었습니다. 성전국에서 정권이 바뀐 겁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폐가 된 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삶을 보장한다며 함께 나누자는 노동당이 짓고 나는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 굴곡은 있었지만 1979년 마거렛 대처 여사가 집권할 때까지 영국은 많은 유럽 제국과 함께 좌파 전승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좌파 시대를 뒷받침한 그룹은 케임브리지 같은 명문대 출신의 온건 좌파 이론가들, 이른바 폐변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케임브리지 클럽이라고도 하죠. 그들은 영국병을 만들었습니다. 이 국유화한 영국의 주요 산업들은 엄청난 적자를 계속하며 국부를 잠식했습니다. 평등만을 내세운 엘리트들이 오만방자한 정책들은 영국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빨이 빠진 늙은 호랑이가 된 겁니다. 그 영국 병을 마가렛 대처의 집권기간 11년 동안 근근히 치유했습니다. 그 뒤에 메이저 총리를 거쳐서 노동당이 다시 집권했을 때 토니 블레어 총리는 우파의 자유와 경쟁을 받아들이며 제3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왼쪽으로 급회전시킨 운동권 세력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나라에서 386 운동권이 충만한 엘리트 의식으로 이 자신들이 정책을 핀 것은 영국 폐변 사회주의를 주도한 케임브리지 클럽 같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짜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주어들은 서투른 좌파 논리로 모든 걸 재단하려 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대북 정책입니다. 북핵은 어디까지나 대미용이다, 자위용이다, 그리고 대남용이 아니다. 마음을 열고 북한을 대하면 북한도 개방으로 나와서 경제 발전에 나설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고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는 전쟁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이런 내재적 접근으로 이 민주당 정부는 북한 입장에 있어서 대북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도보다리 회담이란 걸 했고 판문점 선언을 했으며 백두산 천지 물가에서 손을 맞잡아 들었고 9.19 남북 군사 합의란 것을 했습니다. 이런 낭만적 대북관을 뒷받침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북핵은 고사하고 북한 무기 체계조차 모르는 자들이 대북 정책을 지금까지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방송을 장악해서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마치 9.19 군사합의로 DMZ가 노루와 산양이 뛰어노는 평화의 공원이 된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마추어들이 아직도
이 남북 간 정상과 시진핑이 베이징에서 손을 맞잡는 베이징 서프라이즈를 꿈꾸고 이 남북미의 종전선언이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라면서 설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앞의 대선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저는 이런 맹목의 가짜 북한 전문가들을 경멸합니다. 그들이 원치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하수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그래서 민족에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들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대선 주자들은 번갈아 가면서 야구장을 갔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불과 100일 정도 남았고 당선되면 2달 뒤부터 이 나라의 계속성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 정책을 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10년은 퇴행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일입니다.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구석구석 쓰레기와 쌓인 먼지에 쓸어있는 곰팡이까지 치우려면 첫 1년은 정신없이 보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은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대통령은 오로지 이 국민의 성원으로 대청소에 나서야 하는데 좋은 약은 원래 쓴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대중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복지를 축소하는 것을 지지할까요? 한 예를 들자면 그동안의 무차별적 무상 보육을 스웨덴이나 호주처럼 바꾼다고 했을 때 대중은 정부를 지지하겠습니까?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몸이 아픈 엄마를 위해서만 무상 보육을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새 정부는 아마 젊은 부부들의 공직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정 건전성이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외쳐본들 그게 통하겠습니까? 좋은 대통령은 국민에게 필요하다면 선약을 처방할 줄 아는 통치자입니다. 통치자는 때로 국민에게 인내와 희생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신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미처 챙기지 못한 국가적 어젠다를 전문가로부터 경청하고 이해하고 관련된 정책도 빠짐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후보들은 어떤가요? 이 공부가 안 됐으니 국가재정과 상관없이 초과 세수를 빌미로 곳간에 꽉꽉 찼다며 돈을 풀라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또 한 분은 당선되자마자 50조를 풀어 소상공인들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재정 적자가 90조인데 그 적자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달콤한 돈 뿌리기에 혈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론이 그런 돈 뿌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자신이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기했습니다. 사실상의 대표 공약이었지만 부정 여론이 60%에 달하자 이를 철회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싸우면서 총력 지원에 나섰지만 결국 재원 부족을 이유로 후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현실에 맞게 유연하다고 옹호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정 간의 싸움에서 면피용 발언으로 자리를 유지하던 홍남기가 처음으로 이긴 싸움이 됐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만든 것이니 우리 국민이 깨어있다고 해야 합니까? 어제 조선일보가 최근 보기 힘든 특종을 했습니다. 대장동 분양업자 나무 김만배 측에 43억 주었다. 이 대장동 계획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5기 주거 아파트 분양을 맡은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란 자가 2014년 초부터 2015년 3월까지 남욱과 김만배 등에게 43억 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검찰은 43억 원 중에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그리고 이후에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대장동 사업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스모킹 건이 나온 걸까요? 대장동 수사를 유동규 선에서 대충 마무리하려던 검찰이 뜻하지 않게 돈이 배후로 흘렀다는 단서를 포착했으니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습니다. 어쩌면 특검에 가기도 전에 대선판을 흔드는 폭탄 도화선에 불이 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모는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쇼핑백에 담아 남북 등에게 전달하거나 김만배 주변 인사 계좌로 송금했다고 합니다. 그는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이죠. 분양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실제 그 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 캠프 또는 정관계 인사에게 유입되는지를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4월에 자신이 기획본부장으로 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나와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가 이재명이 시장에 다시 당선되자 7월 공사에 복귀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이미 2013년 남욱 등에게서 3억 5,2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죠. 그 공소장에 따르면 유동규는 2013년부터 남욱 일당과 유착된 상태였습니다. 남욱과 김만배는 검찰에서 로비가 아닌 사업비로 썼다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가장 놀란 것은 누구일까요? 이재명 캠프일 것입니다. 캠프는 즉각 이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선거철마다 나오는 허무맹랑한 얘기로 전혀 사실무근이다. 한편 검찰은 이 모가 조달한 43억 원 중에 20억 원을 대의해준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에게 화천대유가 나중에 100억 원을 지급한 이유도 규명하고 있습니다. 20억 원을 빌려준 뒤에 100억 원을 받았다.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금전소비대 차입니다. 김만배는 자신이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473억 원을 장기 대의했는데 그 100억 원이 나모에게 간 것입니다. 이 100억 원은 애초 대장동 토목공사 사업권이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서 나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로비의 내막을 알고 있던 나모의 폭로를 막으려는 차원에서 준 것 아니냐 하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검찰은 17과 18일 이틀 연속 이 모를 소환해서 43억 원이 배경, 그러니까 43억 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43억 원의 최종 종착지는 어딜까요? 남욱과 김만배는 정상적인 사업비로 썼다고 우기지만 이 전방의 계좌 추적을 통해 돈의 행방을 확인하면 다 드러날 일입니다. 조선일보는 정영학이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에도 남욱, 김만배 등이 대화하면서 43억 원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모와 남욱, 김만배는 처음엔 43억 원이 전달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이 거듭되는 추궁에 이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전달된 돈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지원에 쓰인 걸로 안다는 대장동 관련자 진술과 관련해서 그 당시 유동규의 행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법조계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대장동 일당들로서는 당초 자신들이 설계했던 민관 결합 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이 절실했을 것이다. 시장이 바뀌면 모든 게 이른바 나가리가 되니 말입니다. 신문은 아울러 43억 원 가운데 2014년 6월 이후에 이모가 전달했다는 자금에 대해서는 실제 각종 인허가 로비에 사용돼서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고 썼습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성남시나 성남시의회 또는 현 여권 인사를 상대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로비가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김만배의 전 직장 후배인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배모는 대장동에 불과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약 12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야당의 공격이 거세졌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된 권성동이 특검 수용을 외쳤던 이재명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였다는 심정이 확정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그는 정말 특검 수용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겠다면 언론 플레이만 하며 피하지 말라고 이재명을 다그쳤습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쓴 글은 이렇습니다. 오늘 나온 대장동 개발업자의 충격적인 뇌물수수 진술은 결국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권성동은 기존에는 이재명의 배임 혐의만 포착되었는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추가 범죄 혐의의 덜미가 잡힌 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업자들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에 필요한 선거 자금을 대쓸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항수 대통령 후보 이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국민 약탈로 이 정치 자금을 마련한 것이며, 즉 이재명 게이트라는 점이 정언으로 입증된 것이다. 그는 김만배와 남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날 검찰 수사팀이 대규모 회식을 하다가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수사력이 마비된 것도 꼬집었습니다. 김만배 구속은 이재명 게이트의 수사의 시작이어야 하는데 수사가 다 끝난 것처럼 한 것이다. 실제 수사 검찰 팀들은 쪼개기 식사를 했죠. 일명식 말입니다. 이제 대장동 게이트가 새 국면을 접어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지금 가장 당혹해 하는 것은 검찰일 것입니다. 어차피 수사는 확대되어야겠지만 특검으로 갈 것이면 어느 선에서 수사를 봉합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과연 검찰은 진실의 문을 어느 정도까지 열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윤석열 선대위 얘기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충분히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언론이 보는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은 김한길과 김병준을 김종인이 독주를 제어하는 장치로 쓰고 싶지만 김종인과 이준석이 이를 반대한다. 제가 정리를 잘 한 겁니까? 김종인은 자신의 원톱이 흔들릴 것을 걱정하는 것이고 이준석은 자신의 입지가 사라질 것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당내에선 각자 얽히고 섞인 과거 인연과 악연이 작용한 것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김종인은 김한길 국민 통합이 안을 두고 그런 짓은 빈축만 산다고 반대를 했고, 이준석은 그렇게 되면 선대위가 반문 집합소가 되어 참패한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윤석열과 김한길이 오래전부터 소통해온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한길이 드러나지 않게 윤석열을 도우며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 들어온 지 5개월 만에 압축 성장하는 데는 김한길의 도움이 컸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TV 토론 때 조언을 한 것도 김한길이라고 합니다. 김병준도 윤석열과 통험하는 관계인 것은 언론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김종인이 가진 감정입니다. 사실 재부선 직후 퇴진한 김종인이 국민의힘을 두고 아싸리 판이라고 했죠. 그때 김병준은 어린애 같다고 김종인을 공격했습니다. 윤석열이 김종인을 영입한다는 소문이 돌자 김병준은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윤 후보가 뇌물을 받은 전과자와 손을 잡을 리가 없다. 그러자 김종인도 우라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병준은 하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다. 어쨌든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재밌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과연 윤석열이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과 함께 도모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지금 대중이 궁금한 것은 올드보이들의 알력 관계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굳이 이런 구시대의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려 하는 속내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그래서 세상이 좋아진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기 전에 갤럽 여론조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사자 가상 대결입니다. 윤석열 42%, 이재명 31%, 안철수 7%, 심상정 5%. 한 달 전인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이재명 34%, 윤석열 31%였습니다. 3%포인트 차이를 백중세였죠.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이 역전했고 오차 범위를 넘어선 우세를 보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윤석열은 60대 이상에서 59%로 우세했고 이재명은 40대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또 윤석열은 서울 지역에서 46%대 25%로 이재명을 압도했습니다. 이재명의 안방격인 인천 경기 지역에서도 윤석열은 44%대 35%로 이재명을 앞섰습니다. 특기사항으로 문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는 3%포인트가 하락한 34%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모레 국민과의 대화를 앞두고 긍정평가가 좀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가 상승한 59%입니다. 25%포인트 대차가 난 겁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37%, 그리고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12%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이처럼 똑같습니다.
한탄할 권력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새해는 곧 떠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